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앤드레 누버그. 은대학 병원 실험실의 어두운 방에서 로버트라는 사람이 양초들과 자스민 향이 나는 막대에 불을 붙인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가부좌를 한다. 티벳 명상 수행자인 로버트는 내면 세계로 명상을 한다. 그의 목표는 의식의 제잘거림을 잠재우고 내면에 실제로 몰입하는 것이다. 1000번도 넘게 해본 여행이지만 이번에는 내면의 정신적 현실로 떠나갈 때 그는 무명실로 지금 이곳의 물리적 현실에 매인 채 남아있다. 실의 한쪽 끝은 느슨한 코일에 묶여있고 다른 한쪽 끝은 실험실 문 아래를 지나 옆방으로 이어져 있다. 그 방에서 나는 그 실을 내 손가락 주위에 감은 채 친구이자 오랜 연구 파트너인 유진 닥길리 옆에 앉아있다. 유진과 나는 로버트가 실을 잡아당기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명상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영적 세계가 최고점에 이르는 순간이다. 진과 나는 몇 년 동안 종교적 경험과 뇌의 기능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신비적 순간에 이른 로버트의 뇌 활동을 조사하면 사람의 의식과 거대한 어떤 것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영원한 갈망 사이의 신비스러운 관계에 대해 뭔가를 발견할 거라 보았다. 로버트는 명상이 그러한 영적 절정 상태에 이를 때 자신이 느끼는 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었다. 의식이 조용히 꺼져가고 대신에 자신의 더 깊고 단순한 부분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 내면의 자아야말로 편치 않는 부분이자 진정한 부분이라 믿는다. 로버트에게 이 내면의 자아는 은유나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 자체이다. 그것은 의식적 마음에서 걱정, 두려움, 욕망을 비롯해 잡념을 떨쳐냈을 때 남는 부분이다. 이 내면 자아를 자기 존재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것을 영혼이라고 말할 것이다. 로버트가 이 깊은 내면의 의식을 뭐라 부르든 간에 내면을 바라보는데 몰입한 그러한 명상의 순간에 그것이 나타날 때 자신의 내면 자아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갑자기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 개인적 직관을 말로 옮기려 하면 그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상투적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시간이 정지한 느낌과 무한의 느낌에 든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연결됐다고 느낀다. 라고 말한다. 물론 전통적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용어들이 무의미하다. 과학은 무게를 잴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것만을 다룬다. 객관적 관찰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이라 부른다. 개인적으로 로버트의 경험에 흥미가 있더라도 과학자 입장에서는 로버트의 말은 너무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진과 나는 로버트가 한 것과 같은 체험은 실제한다고 보게 되었다. 내가 이 비좁은 실험실에서 손가락에 실을 감은 채 앉아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로버트의 초월 단계의 순간의 뇌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기 위해서다. 우리는 1시간을 기다렸다. 그때 나는 실을 잡아당기는 힘을 느꼈다. 이제 방사성 물질을 정맥 주사선에 주입한다. 이 선은 로버트의 방으로 이어져 그의 왼쪽 팔 정맥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명상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병원의 핵의학과로 데려간다. 그곳에는 최첨단 SPECT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로버트는 테이블에 누워있고 스펙트 카메라의 수정 헤드가 로봇처럼 움직이며 그의 머리를 빙빙 돈다. 카메라는 방사능의 방출을 탐지하는 최첨단 영상 촬영 장치다.
로버트가 실을 당길 때 몸속에 주입한 방사성 추적자의 위치를 포착함으로써 머리 내부를 주사한다. 추적자는 혈액에 의해 운반되고 즉시 뇌세포들에 붙잡혀 머물기 때문에 스펙트로 로버트의 머리를 촬영한 영상은 추적자 물질을 집어넣은 직후의 뇌의 혈류 패턴을 정지사진으로 보여준다. 혈류가 뇌의 특정 부위에 많이 모이는 것은 그 부위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뇌의 다양한 영역들이 담당하는 특정 기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펙트 영상은 로버트가 명상의 최고조에 이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줄 거라 기대한다. 그 결과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영상들은 뇌의 위쪽 뒷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회색물질 덩어리에 특이한 활동이 일어났음을 보여주었다. 이 뉴런 다발의 이름은 후상부 두정엽이지만 이 책의 목적상 증거하는 이것을 정위 연합 영역 OAA Orientation Association Area 라고 부르기로 했다. OAA가 담당하는 일은 물리적 공간에서 개인의 방향과 위치를 정해주는 것이다. 즉,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해 뇌에 특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정상적인 인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구별은 너무나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OAA가 자신의 역할을 오차없이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위 영역, 정위 연합 영역을 줄여서 그냥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 정위 영역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물리적 공간에서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침대를 향해 다가갈 때 이러한 사람들의 뇌는 각도와 두께와 거리가 변하는 것에 혼란을 일으켜 곤란을 겪게 된다. 계속 변하는 신체의 좌표들을 계속 추적하는 정위 영역이 없다면 사람은 공간상에서 자기 위치를 정할 수 없게 된다. 정상적 경우에 OAA는 세상에 대한 우리 자신의 물리적 정위를 정확하게 느끼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다.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정위 영역은 신체의 감각기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신경 자극들에 의존한다. OAA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즉각적으로 이러한 자극들을 분류하고 처리한다. 로버트가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상태에 있을 때 그 뇌를 스펙트로 주사한 기존 영상은 정위 영역을 포함해 뇌의 많은 영역이 신경활동의 중심임을 보여준다. 그러한 활동은 붉은색과 노란색의 빛이 요동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명상에서 절정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찍은 사진은 정위 영역이 녹색과 파란색의 어두운 얼룩 속에 묻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에 우리는 호기심을 느꼈다. 정위 영역은 쉬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뇌의 이 작은 부분에서 활동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하다가 흥미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정위 영역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들어오는 감각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차단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영역에서 뇌의 활동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OAA가 일시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박탈당한 눈먼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OAA가 필요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없다면 OAA는 어떤 경계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정위 영역은 자기와 외부 사이의 경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태를 그러한 구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뇌는 자신이 무한하며
마음이 감지하는 모든 것들과 얽혀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것은 신비주의자들이 명상적인 절정에 이른 순간을 묘사한 것과 일치한다. 로버트는 우리의 뇌 영상 연구에 참여한 8명의 티벳 명상 수행자 중 한 명이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했으며 사실상 모든 경우에 명상의 절정에 이른 순간을 찍은 사진은 정의 영역에 비슷한 활동 감소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프란체스코 수녀들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 불교도와는 달리 수녀들은 그 순간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과 섞이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들이 묘사한 것은 신비주의자들이 묘사한 것과 일치한다. 이 뇌의 기구, 지각의 과학. 1980년대 초에 선구적 연구를 하고 있던 어떤 대학의 로봇공학 센터에서 과학자들은 그들이 새로 만든 로봇이 자기 세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움직였다 멈췄다 반복하며 굴러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로봇의 우주는 대학 건물 내의 지하창고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널려져 있는 길이 6m 정도의 방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로봇이 자기에게 프로그램된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세계였다. 로봇 자체는 여행자처럼 생겼다. 이 로봇은 아름다움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똑똑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고 강력한 컴퓨터 뇌에는 방을 가로질러가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만든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었다. 로봇은 기초적 시각도 지니고 있었다. 로봇을 만든 과학자들의 목표는 로봇이 시각을 이용해 여러 장애물이 놓여있는 방을 안전하게 지나간 다음 복도로 나가는 문을 발견하여 그 문을 여는 것이었다. 과학자들은 로봇이 그 임무를 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계산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실험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움직이면서 주위 환경을 지각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능력에 관해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었다. 로봇의 컴퓨터 뇌에 부과된 요구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은 로봇이 동작을 취할 때마다 들이는 엄청난 노력에서 드러났다. 로봇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이 왜 그렇게 엄청나게 느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환경을 지각하는 원시적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방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방에 놓여있는 모든 물체와 로봇의 물리적 관계가 변한다. 로봇은 앞으로 나갈 때마다 자기의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다. 이렇게 달라지는 영상들은 미미한 정도 차이지만 그러한 차이에도 총명한 로봇의 동작은 중단된다. 로봇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라도 그것은 완전한 변화로 보이고 새로운 상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우주로 보였다. 그 세계의 경험은 새로운 세계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에게 현실은 하나의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각각의 새로운 시각상은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는 새로운 현실이다. 이러한 처리 과정은 로봇의 디지털 뇌에 부하를 가했고 그 결과 로봇이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었다. 로봇이 여행을 마치자 연구원들은 완성을 보냈다. 그 로봇을 다시 출발점으로 돌려보낸 다음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했다. 다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목적지에 서게 되었다. 20년 동안 극적인 발전이 일어났지만 가장 빠르고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도 아직 뇌만큼 부드럽고 유동적으로 현실을 번역하지 못한다. 이러한 기계들에게 로봇에게 방을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정보를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린다면 가장 우수한 기계조차도 아기나 고양이보다 뒤떨어진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지닌 이런 단점은 스마트 기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총명함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유리된 수백 조 비트의 데이터를 그 속에서 개별 생명체가 생산적으로 움직여 다닐 수 있는 통일적인 지속적인 세계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천한 생명체도 늘 수행하고 있는 묘기이다. 그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생명체는 항상 변하는 감각 데이터의 홍수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잘 짜여진 현실로 해석한 다음 생존 기회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그 현실 속에서 움직여 다녀야 한다. 동물의 생존은 짝과 먹이를 찾는 확률은 최대화하고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잡혀 먹힐 확률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경과 타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쉽게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는 로봇은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컴퓨터가 지니지 못한 놀라운 감각 처리 능력을 생물이 지니고 있는 이유는 입력된 감각 정보를 해석하는 생물의 정교한 신경망은 과학자들에 의해 아양식으로 전달되는 방식처럼 논리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기적인 내부 네트워크는 수백만 년이 넘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향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뇌는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존하는 기본 단위를 모든 생명체와 공유하고 있다. 가장 원시적인 동물의 신경계조차도 사람의 신경 생물학을 움직이는 화학적 자극과 전기 전달이라는 같은 기본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사람의 뇌와 지렁이의 신경계 사이의 신경학적 거리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무한대는 아니다. 그 차이는 주로 복잡성의 문제이다. 실제로 신경학적으로 지렁이와 두꺼비가 구별되고 두꺼비와 침팬지가 구별되고 침팬지와 인간이 구별되는 주된 요소는 복잡성이다. 동물들의 뇌의 진화는 복잡성의 증가로 나타난다. 생물의 진화를 추적해보면 신경의 실은 점점 길어지고 복잡해진다. 사람 뇌의 평균 무게는 1600g이다. 크기는 꽃 양배추만 하며 색이나 밀도는 두부덩어리다. 작은 인대들이 뇌를 두개골 벽에 붙어 있도록 도와준다. 뇌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뇌의 일부가 손상된 사람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뇌 손상은 종양이나 외상 또는 뇌졸중의 결과로 일어난다. 손상된 뇌 부분을 상실된 기능과 연결짓는 방법을 통해 과학자들은 후두엽 손상은 시각장애를 초래하며 측두엽 손상은 말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냈다. 두 번째 방법은 피실험자가 특정 행위나 과제를 수행할 때 촬영한 뇌의 사진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활성화 연구라고 한다. 뇌의 해부학적 연구를 소개하는 것은 이 책의 목적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뇌와 영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의 기능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영적 제압 현상에 가장 적절하다 생각되는 뇌 구조들을 소개하려 한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기술 방식을 사용하려고 한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 대뇌피질. 사람 뇌의 대부분은 눈에 익은 주름진 대뇌피질 속에 들어있다. 대뇌피질은 모든 고차원의 지각 기능이 일어나는 곳이다. 대뇌피질의 대부분은 심피질이라 부르는데 뇌에서 최근에 진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피질은 기초적인 생명 유지 체계와 호르몬의 활동과 기본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더 원시적인 피질하 구조들을 통해 신체와 연결되어 있다. 피질하 구조들은 심피질을 뇌관과 연결하고 뇌관은 뇌를 척수와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들과 연결한다. 심피질은 감각과 운동을 제어하는 중추이기도 하다. 마음과 육체가 함께 결합하여 우리의 자아상과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장소이다. 대뇌피질은
좌방구와 우방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방구는 또다시 협이라고 부르는 4개의 큰 구조로 나뉘어져 있다. 머리의 양옆을 따라 위치한 측두엽은 언어 개념적 사고와 관계 있다. 후두엽은 시각에 관여하고 머리 꼭대기 아래에 있는 두정엽은 감각, 지각, 시각 공간적 일과 신체 행위에 관여하며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은 주의 및 근육 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일에 관여한다. 뇌의 두 방구는 모양이 비슷하고 하는 기능도 비슷하다. 좌방구는 신체 오른쪽 부분에서 오는 감각 신호를 받고 분석하고 신체 오른쪽 부분의 운동을 지배하는 한편 우방구는 신체 왼쪽 부분에 대해 같은 일을 한다. 두 방구에는 언어를 처리하는 중추들도 있으며 이들이 협력하여 작용함으로써 우리는 말로 표현하여 의사를 소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방구가 작용하는 방식에는 차이점이 있다. 좌방구는 분석적 사고에 치중하고 언어와 수학적 과정의 중추이다. 우방구는 추상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며 시각, 공간적 지각, 감정의 지각과 조절과 표현을 담당한다. 그러나 두 방구는 비슷한 정신적 기능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좌방구는 일반적으로 말이나 문자 언어에 대한 신경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성, 도미넌트 방구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뇌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피실의 양쪽이 서로 조화롭게 반응해야 한다. 두 방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두 방구를 연결하는 신경돌기들의 망이다. 신경망의 특성상 두 방구를 연결해주는 이 구조들은 복잡한 사고를 전달할 수 없고 뉘앙스만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원 속에 정사각형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기하학적 문제를 풀 때에는 분석적 사고 과정은 좌뇌에서 일어난다. 좌뇌가 길이와 원주를 측정하는 논리 문제에 매달려 있는 동안 우뇌는 그 도형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본다. 좌뇌와 우뇌 사이를 연결해주는 신경돌기들은 자세한 입력 내용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뇌는 좌뇌의 분석 결과를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 우뇌는 자신이 파악한 사항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뇌의 상과 좌뇌의 분석이 일치할 때에는 두 방구는 뇌의 감정 중추에 전기 자극을 보내 그 문제가 풀렸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단순한 사고나 지각의 정신적 활동을 표현하는 신호들은 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되면서 세계를 경험하는 뇌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친다. 3. 뇌의 구조. 뇌는 어떻게 마음을 만드는가? 중세의 독일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살았던 시대는 신경학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신경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현실로 생각하는 것은 뇌가 만들어낸 해석이다. 뇌의 지각 능력에 대해 밝혀진 지식은 에카르트 생각을 뒷받침해준다. 의식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음이 지각하는 모든 것은 신경신호의 소용돌이와 감각적 지각, 뇌의 구조와 신경 경로에 흩어져 있는 인식들이 뇌의 처리 능력에 의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경험은 객관적으로 실제할 수도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것을 2차적으로 모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개념은 사람의 존재와 영적 체험의 신경학적 본질의 가장 기본적인 진실에 대해 의문을 일부 제기한다. 예를 들면 티베트 불교의 명상가들과 프란체스카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실험에서는 그들이 영적인 것이라고 간주한 사건들이 실제로는
관찰 가능한 신경학적 활동과 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환원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종교적 체험은 오직 신경학적으로만 상상할 수 있으며 신은 물리적으로 전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뇌와 마음이 결합되는 방식과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자 완전히 다른 견해가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러분이 뇌 영상 연구의 피실험자라고 상상해보자. 실험의 일부로 여러분은 집에서 만든 사과 파이를 먹으라는 지시를 받는다. 여러분이 사과 파이를 먹는 동안 뇌를 촬영한 영상은 감각을 통해 입력된 정보들이 특정 신경지각으로 전환되어 사과 파이를 먹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뇌의 여러 처리 영역에서 일어나는 신경학적 활동 장면들을 포착한다. 사과파이를 먹는 경험은 모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과파이가 실체하지 않는다거나 그것이 맛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체험이 신경학적 행동으로 설명된다고 해서 영적 체험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신경학적으로 만들어지는 현실의 해석 외에는 신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청각 처리 과정이 필요하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시각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신이 말이 아니라 신비적 방식으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기능이 필요하다. 뇌의 신경 경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신은 여러분의 마음속 말고는 어느 곳에서도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 영적 체험과 일상적 물질 자연의 경험은 마음속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영적 체험의 궁극적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의 영성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은 본래 신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는 왜 그러한 능력들이 진화했는지 말할 수 없지만 일부 기본 구조들과 기능에서 자율신경계와 변형계 그리고 뇌의 복잡한 분석적 기능에서 신경학적 불이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흥분계와 억제계. 흥분계와 억제계는 신체의 신경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체계이며 그 섬유들은 뇌와 신체의 나머지 부분을 이어주는 주요 신경학적 다리 역할을 한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라는 두 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교감신경계는 우리 신체에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위험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스스로 방어해야 할 때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한다. 흥분계는 긍정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활성화된다. 사냥꾼이 사냥감에 가까이 다가갈 때 흥분계는 사냥꾼의 심장을 빠르게 한다. 짝짓기에도 관여한다. 생존과 관계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신체를 행동에 대비하게 하는 이런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뇌와 부신에 연결된 부분과 함께 교감신경계를 신체의 흥분계로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흥분 기능을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부교감신경계이다. 부교감신경계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체의 모든 기능을 균형 잡는 일을 한다. 잠을 조절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소화를 촉진하고 필수 영양분을 신체 전체에 분배하고 세포 성장을 감독한다. 신체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뇌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존재하는 관련 구조들과 함께 부교감 신경계를 억제계라 부르고자 한다. 흥분계와 억제계는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한쪽의 활동이旺盛해지면 다른 쪽은 감소한다. 이 때문에 신체와 뇌는 부드럽게 행동하면서 앞에 닥친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억제계는 흥분계의 역할을 넘겨 신체가 행동을 취하도록 생리적으로 준비시키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한다. 위험이 사라지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흥분계는 억제계에 바통을 넘겨준다. 이러한 교호적 상호반응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 일어난다. 그러나 활동이 최대한으로 일어날 때에는 흥분계와 억제계가 모두 동시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교대 상태는 춤이나 달리기, 지속적인 집중과 같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에 의해 야기된다. 이러한 상태는 예배의식이나 명상과 같은 종교적 행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는 자율신경계가 종교적 체험에 근본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탄트라 요가나 초월 명상법 같은 행동들은 심박동, 혈압, 호흡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연구들과 명상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피부의 전기 전도도 변화를 측정했는데 그것은 상황에 반응하여 우리의 몸이 만들어내는 땀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흥분하면 땀을 더 흘린다. 연구들은 명상 동안에 흥분계와 억제계가 모두 활성화된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명상의 종류에 따라 흥분계에 더 큰 효과를 미치는 것도 있고 억제계에 큰 효과를 미치는 것도 있다. 명상의 수행과 결과를 모든 종교적 체험에 확대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광범한 범위의 비상한 정신 상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되는 4가지 자율신경계 상태를 확인했다. 자율적 상태와 영적 체험 1. 과억제. 과억제는 긴장이 과도하게 완화된 상태이다. 되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런 상태를 경험하지만 어떤 명상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찬송을 부르거나 집단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조용하고 신중한 의식 도중에 발생할 수 있다. 2. 과흥분. 과억제와는 반대 개념이다. 흥분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로 흥분감이 고조되고 관계없는 감정이나 생각을 배제하는 강한 집중을 낳는다. 과흥분은 수피교 신비주의자들이나 부두교 주술자들의 의식의 춤처럼 리드미컬한 활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마라톤 주자나 수영선수들도 과흥분 상태를 경험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3. 흥분의 분출로 이어지는 과억제. 어떤 특이한 조건에서는 자율신경계의 억제 활동이 너무 강력해져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사이에 작용하는 정상적 기랑 반응을 압도한다. 그 결과 억제계의 활동 대신에 흥분계가 자극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신경학적 과잉은 아주 강렬한 비상한 정신 상태를 낳을 수 있다. 명상이나 명상기도를 할 때 강한 억제 활동이 큰 행복감을 낳을 수 있지만 억제의 수준이 최고조에 달하면 흥분계도 동시에 분출하여 기분 좋은 에너지를 분출시킨다. 어떤 물체에 집중함으로써 이런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물체 속으로 흡수되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을 불교도들은 아빠나 사마디라고 한다. 4. 억제의 분출로 이어지는 과흥분. 흥분계가 극도로 자극될 때 과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억제 반응이 분출된다. 그 결과로 오르가즘 같은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무아지경을 경험한다. 이런 상태는 빠른 동작의 종교의식의 춤처럼 강렬하고 지속적인 집중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때때로 섹스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잠깐 느낄 수 있다. 흥분계와 억제계 그리고 이것들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4가지 상태는 마음을 몸과 연결시킨다. 이 상태들은 감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는 감정을 조절하는 변형계와 연결되어 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관여하고 그런 것은 변형계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뇌가 어떻게 마음에서 감정들을 만들어내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감정뇌, 변형계. 사람의 변형계는 감정 자극을 높은 사고와 지각들과 얼거짜, 혐오, 좌절, 질투, 기쁨과 같은 복잡한 감정들을 만들어낸다. 기본적 감정들은 다른 동물들에서도 발견되지만 이런 감정 덕분에 사람은 다양하게 발음되는 감정 섞인 어휘들을 구사한다.
연구 결과들은 변형계가 종교적 체험 및 영적 체험의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비실험자들의 변형계에 정의작을 가한 결과 환각이나 유체 이탈, 기시감, 환영을 일으켰는데 이것들은 모두 영적 상태에서 느끼는 것이다. 한편 신경 정보가 변형계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때에도 환각을 경험한다. 변형계는 종교적 체험 및 영적 체험에 이렇게 깊이 관여되어 있으므로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송화기로 일컬어진다. Transmitter to God이다. 그러나 영적 상태와 어떤 관련이 있든지 간에 변형계의 목적은 두려움이나 공격성, 분노와 같은 기본적 감정을 일으키고 조절하는 것이다. 중추신경계를 가진 대부분의 동물들이 지니고 있는 변형계의 구조는 오래된 것이다. 우리의 변형계가 다른 동물들이나 우리의 먼 조상들의 변형계와 다른 점은 그동안 우리가 미묘한 것들을 많이 발달시켜 왔다는 것이다. 시기, 자부심, 자랑스러움과 같은 감정들은 모두 고도로 발달된 변형계가 만들어낸 것이며 특히 변형계의 기능이 뇌의 나머지 부분과 결합되면서 생기는 것이다. 변형계의 구조는 시상하부, 소뇌, 편도, 해마, 회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은 모두 원시적인 기관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변형계가 생존에 기여하는 이점은 명백하다. 동물들이 먹이를 찾을 때 필요한 공격성과 다른 위험한 상황을 피하도록 해주는 두려움, 짝짓기를 하게 해주는 갈망을 준다. 사람의 경우 변형계 활동으로 생기는 일자적 감정이 신비주의의 더 높은 인지적 기능과 합쳐져 풍부한 경험을 만든다. 최고 통제자인 시상하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시상하부는 변형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조로 뇌관 위쪽 끝부분에 위치한다. 시상하부는 변형계의 일부이긴 하지만 자율신경계를 제어하는 최고 통제자이다. 기본적으로 내부와 외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는 억제계에 연결되어 있어 마음을 진정시키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외부는 흥분계와 연결되어 뇌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시상하부는 보통의 즐거움과 행복감 같은 긍정적 상태뿐 아니라 분노, 공포 같은 기본적 감정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시상하부가 담당하는 역할 중 하나는 자율신경계의 동작을 신피질의 더 높은 구조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시상하부는 뇌가 자율신경계에서 신체를 조절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연결장치를 제공한다. 명상 및 다른 영적 체험에 대한 연구에서 그런 상태에 몰입했을 때 시상하부의 작용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지 못했지만 시상하부의 활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는 그런 상태 동안에 관찰되는 자율신경계의 이동과 호르몬 변화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명상은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바소프레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 분비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파스쿤, 소뇌 편도, 측두엽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소뇌 편도는 뇌에서 오래된 구조 중 하나로서 높은 차원의 감정적 기능을 모두 제어하고 조정한다. 사랑, 호감, 우정, 불신 같은 미묘한 감정적 뉘앙스를 구별하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다. 소뇌 편도는 이 구조를 뇌의 다른 영역과 연결시키는 신경망 덕분에 감시 기능도 수행한다. 소뇌 편도는 그러한 연결 회로들을 이용하여 뇌 전체를 지나가는 감각 자극을 감시한다.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자극이 제시되면 소뇌 편도는 아주 기초적인 방식으로 그 중요성을 분석한 다음 그 자극의 감정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마음으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멍청의 수상한 소리를 들었을 경우 신체 흥분계를 통해 맥박을 빨리 뛰게 하고 눈을 뜨게 만드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이 소뇌 편도이다. 긍정적 자극을 받았을 경우에도 같은 과정이 일어난다. 이러한 감시 기능은 동물 실험에서 확인되었다. 소뇌 편도가 전기 자극을 가했을 때 동물의 머리는 주위를 살펴보고 찾는 동작이 빨라졌다. 소뇌 편도가 자율신경계에
흥분활동을 일으키는 능력은 사람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이긴 하지만 손의 편도는 자율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대신 손의 편도가 시상하부를 활성화시키면 시상하부가 자율신경계를 활동하게 만든다. 외교관, 해마회, 측두엽에 손의 편도 조금 뒤에 위치한 해마회는 시상하부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두 구조는 종종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흥미로운 감각 입력 정보에 마음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감정을 만들어낸다. 해마회는 변형계의 또 다른 구조인 시상을 조절하는 영향력을 지닌 것이다. 종종 혼자서 또는 시상과 함께 작용하여 감각 입력 정보가 여러 심폐질 영역으로 가는 것을 차단한다. 지나친 흥분 상태를 피하고 감정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신경계에서 발생하는 억제 반응과 흥분 반응을 조절한다. 마음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인지적 오퍼레이터. 우리는 매 순간 쏟아져 들어오는 감각 정보의 홍수로부터 의미 있는 것과 적절한 것을 가려내야 한다. 우리가 로봇과 다른 것은 뇌의 서로 다른 부분들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 때문이다. 우리는 기적 같은 일이 어린아이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경학적 다치다. 이것을 인지적 오퍼레이터를 보조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인지적 오퍼레이터란 사람 마음에서 가장 보편적인 분석적 기능들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만들어낸 용어이다. 인지적 오퍼레이터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간단히 말한다면 인지적 오퍼레이터는 효율적인 마음이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일들을 가리킨다. 인지적 오퍼레이터 자체는 뇌의 구조가 아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인지적 오퍼레이터는 다양한 뇌의 구조들의 집단 기능을 일컫는 말이다. 나는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지적 오퍼레이터를 확인하였다. 사람만의 특유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계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려면 마음은 어떤 종류의 능력이 필요한가? 인지적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다. 인지적 오퍼레이터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을 빚어내지만 자체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조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의 전반적인 기능을 가리킨다. 다른 것들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종교적 체험을 논의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 8가지를 선택해 이름을 붙여보았다. 1. 나무는 보지 않고 숲만 보는 전체론적 오퍼레이터. 이것은 우리에게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서 보게 해준다. 2.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게 하는 원혼주의적 오퍼레이터. 분석적인 경향이 있는 좌뇌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오퍼레이터이다. 3. 마음의 분류학자인 추상적 오퍼레이터. 좌뇌 두정엽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지각된 개개의 사진들로부터 일반적인 개념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4. 수학적 마음인 계량적 오퍼레이터. 지각한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양을 추상화할 수 있게 해주는 오퍼레이터이다. 수학 연산을 수행하는 마음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 어떻게와 왜를 다루는 인과론적 오퍼레이터. 마음으로 하여금 현실을 어떤 원인과 결과의 순서대로 해석해 해주는 것이다. 원인을 예상하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도 확인한다. 6.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다루는 이분법적 오퍼레이터. 마음의 현실을 조직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를 제공하며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자신감 있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7. 즐겁음을 보여주는 존재론적 오퍼레이터. 뇌가 처리한 감각 정보에 존재감이나 현실감을 부여하는 마음의 기능이다. 8. 일어나는 일에 대한 느낌을 다루는 감정적 가치 오퍼레이터. 앞에서 언급한 인지적 오퍼레이터들은 세계를 해석하는 정교한 방법을 제공한다. 그것들은 우리 주위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서 원인과 양, 질서, 통일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들 각각의 기능은
모두 명백한 생존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지각을 정신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것들은 뇌가 감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평가를 하도록 해주지 못한다. 마지막 감정적 가치 오퍼레이터는 지각과 인식의 모든 요소에 감정적인 값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감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지능 높은 로봇처럼 돌아다닐 것이다. 4. 신화 만들기. 이야기와 믿음을 만들고 싶은 충동. 인류의 선사시대 역사 중 어딘가에서 석기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사촌이 지구상의 생물 중 최초로 죽은 동료를 매장하는 의식을 치렀다. 이들이 동료를 땅속에서 쉬도록 매장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시체만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연장, 무기, 옷, 필수품도 묻었다. 죽은 사람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신비스러운 모험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갖추어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희망 섞인 제스처는 우리의 네안데르탈인 조상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한다. 첫째,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육체적 죽음의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뇌가 발달했다는 것이고, 둘째, 그들은 이미 최소한 개념적으로 죽음을 극복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이 장례의식을 치렀다는 증거는 매장지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가 혼돈스러운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질서 있는 힘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들의 무덤은 원시 종교의 행위를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이다. 조셉 캠벨은 이렇게 말한다. 신화는 분명히 인류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 여기저기 흩어져 파편으로 존재하는 우리 종의 출현에 대한 최초의 증거를 추적할 수 있는 과거의 먼 시기에 이미 신화적인 목적과 관심이 호모세피엔스의 예술과 세계를 빚어내고 있었다. 신화는 분명히 인류의 문화만큼 오래된 것이지만 신화적 사고를 먼 과거의 흔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늘날 신화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뉘앙스와 달리 신화는 환상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조셉 캠벨은 어둠과 침묵은 사람의 영혼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신화의 목적은 이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에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신화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무엇이 심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뇌와 마음은 개개인의 육체적 생존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한다면 때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로부터 위안을 얻는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완전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신화를 만들고 싶은 충동 뒤에 숨어있는 생물학적, 진화론적 목적과 그 목적이 어떻게 사람 마음속에 가장 깊은 잠재력을 열 수 있는 메커니즘을 낳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자연계에서 죽음이 이상한 것으로 여겨진 적은 없다. 야생동물들은 늘 마주치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영양이 치타를 피해 달아나는 행동에는 어떤 의미도 숨어 있지 않다. 도망가려고 하는 충동 뒤에 숨어있는 생물학적 자극은 영양의 변형계에서 시작되며 그것은 위험의 감각 지각의 흥분 반응을 일으킨다. 영양과 같은 동물들의 변형계와 자율신경계는 사람의 그것과 비슷하다. 변형계와 자율신경계가 흥분 반응을 활성화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중요한 차이는 동물들의 경우 두려움의 반응은 주로 자극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이 완전히 촉발되는 경우는 지각된 위험이 현존했을 때이다. 특정 자극의 존재나 부재에 대한 이러한 행동 반응의 제한 때문에 영양은 제한적인 견해밖에 갖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경우 두려움의 반응은 변형계 구조들의 자극을 통한 자율신경계의 활성화도 포함하지만 사람 뇌의 복잡성은 여기에 새롭고 중대한 요소를 첨가시킨다.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뇌피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동물의 뇌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